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수능이 끝나면 거리도 북적이고 상점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밤늦도록 불이 꺼질 줄 몰랐죠.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수능이 끝나는 날마다 쏟아져 나온 수험생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굉장히 한산했는데요. 수능 시험이 끝났지만 또 아직 여러 전형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달려온 우리 학생들이 해방감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한 채 또 여전히 중요한 일정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잠재울 수 있도록 바짝 긴장하고 개인 방역 수칙 더 철저히 지키셔야겠죠. 우리 학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외출, 불필요한 접촉 가능한 피해 주시고 연말 모임은 거리를 둔 채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이 제법 추운데요.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을 응원하면서 12월 4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좋고요. 궁금한 점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을 이용해서도 문자를 남기실 수가 있어요.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시 듣기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오후에 유튜브에 오늘 아침 일라디오 검색하시면 그날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듣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후에 유튜브에 오늘 아침 일라디오 검색해주세요. 자, 금요일이죠. 새농퀴 정답과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이번 주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들 알려드려요. 자,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맘때 집집마다 소금에 푹 절인 이것에 빨간 양념을 묻히느라 분주합니다. 우리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의 주재료이자 쌈으로 국으로 배추 전으로 샐러드로 무궁무진하게 변신하는 이것은 바로 배추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배추전을 너무 좋아해서 답이 나와버렸어요. 자,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행운의 주인공 알려드려야죠.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는 1054-8646-4080번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치킨 교환권 0490번, 케이크 교환권 5661번,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은 7345번을 비롯한 15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들 축하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저희가 오늘 아침 일라디오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는데요. 방송이 끝난 뒤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세요.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우리의 농업을 업시키고 우리 농촌과 농민의 삶을 업시키는 농업 이야기 시간입니다. 내년 2021년도 예산안이 558조 원이라고 하죠.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올해 우리 농업과 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또 힘겨운 시간을 견딘 만큼 예산안 확보에 기대감을 걸었는데요. 올해 농업부문 예산이 이제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아쉬운 점은 없는지 오늘의 농업 이야기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체 규모 558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연구원님께서 이미 살펴보셨겠죠? 농업 분야 예산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예, 키워드를 하나 뽑자면 3%인 것 같습니다. 2021년 농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3% 선이 무너진 2.9%로 정해지면서 그만큼 농업계가 굉장히 좀 큰 충격이고요. 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비율이 아니라 얼마나 내실이 있느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이기라고 하죠. 그런 사업에 몇 가지 구색을 갖추려는 신규 사업이 반영된 예산 편성이 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3%가 미처 안 된다고 하면 가계 경제에서 저희가 이제 먹거리로 지출되는 부분이 3%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는데요. 네, 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농업 분야 예산 어떻게 설정이 됐을까요? 예, 그 농식품부 예산기금 정부안 16조 1,324억 원보다 1,532억 원 증가된 16조 2,856억 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 정도입니다. 예.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농정 예산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3%대가 무너진 건데요. 농업계 반응이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이게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9%로 7년간 그래도 그나마 유지해온 3% 선마저 붕괴되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몇 년 전에 이 3%, 4% 선이 무너졌다고 많은 분노를 한 지가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요.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9%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 예산이 16조 2,856억 원에 불과하다는 반응 때문에 많이들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식량 위기 문제 그리고 또 기후 위기 문제 등 국가의 식량난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대응해야 될 시점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좀 굉장히 큽니다. 네,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편성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야 예산이 좀 중점적으로 증액이 되고 그랬을까요? 예, 일단 정부의 설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해 대비 필요성이 증대했고 그래서 정부안 편성 이후에 변화된 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기후 대비 그리고 기후변화 대비 그리고 농산물 유통, 활로 확보 지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구축 등의 예산이 좀 증액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의 한 12.1% 그리고 식량 안보 강화 특히 이제 우리밀 증산에 관련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426.5%라는 좀 예산이 좀 크게 늘었고 그리고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에 한 32억 원 정도 그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조금 이렇게 좀 투자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재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에 366억 그리고 재해보험금에 1,000억 그리고 수리시설 개선에 한 300억 그리고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에 한 72억 정도 그리고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에 한 7억 원 정도 그리고 농촌 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에 13억 정도가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분야에 그래도 좀 늘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전체 농촌의 비율을 생각했을 때 7억, 13억 과연 다 지원이 제대로 되는 걸까라는. 그렇죠. 항목은 많은데 네. 7억, 3억 정도로 뭐가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 좀 지금 신규 사업에 한 557억 원 정도가 예산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정도 돈이면 강남의 아파트 10채 값이 된다 안 된다 이 정도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늘어난 증액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게 통합 플랫폼 구축, R&D 이런 분야에 7억 원이라면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R&D 신규 사업 분야가 스마트팜 관련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물 농약 개발, 농업력 필름 개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핵심 농자재 국산 기술 개발 등 굉장히 어려운 말들도 많은데요. 그리고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사업 같은 이런 아주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요거에 관련해서는 사실 그 정도밖에 배정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좀 다들 의문을 좀 제시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이 편성이 된 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뭐 기후변화에 가장 크게 실감하는 분야가 뭐 아시다시피 농업 분야입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은 재해 대응 관련해서 굉장히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우선 집중호우 등에 대한 어떤 재해 발생의 그 대응입니다. 노후화된 수리 시설을 개보수하고 그리고 뭐 그 비상수문을 설치해서 좀 취소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6,065억 원 정도가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상수 침수 농경지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배수장 설치라든가 그리고 배수로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한 3,145억 원 그리고 재해 농가 복구비가 1,285억 정도 증액을 한 건데요. 하지만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오염 문제, 특히 이런 포괄적인 고민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그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친환경 축산 진흥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없어서 좀 한계가 있는 예산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그러네요. 재해의 결과를 어떤 해결하기 위한 편성만 보이지 이제 원인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네, 농산물의 유통 판로 확보에 대한 지원 분야도 증액이 됐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농산업 디지털화라고 이렇게 항목을 뽑았던데요. 비대면 디지털 경제가 뭐 아주 대세라고 하죠. 그래서 농업 생산 유통 전반에 스마트 뭐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관련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라는 그 계획입니다. 농수산물 도매 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통 구조를 효율화하겠다. 그리고 수급 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32억 원 정도가 배치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시급한 것은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개혁이라고 농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비대면 디지털화가 이 코로나 시대의 대세 혹은 대안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현물 거래 중심의 시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과연 저 돈으로 이렇게 크게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일부 증액이 된 분야가 엿보이긴 하나 좀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큰 전체 예산만 본다면 16조 2,856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농정을 이끌어가는데 이게 어떤 뭐 부족한 액수인가요? 어떤가요? 뭐 적은 돈은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네. 기존 사업 증액만 한 7,763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좀 더 핵심의 문제는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농촌의 1인당 세출액이 도시보다는 좀 높아요. 인구가 급감을 하고 지원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적다고도 볼 수 없는데 문제는 그 돈 대부분이 시설 지원이라는 겁니다. 매년 신규 사업도 대부분 그런 거고요. 차라리 이렇게 사람들 혹은 이제 농촌 주민이나 농민들에게 직접 돈이 가면 도움이라도 될 텐데 이 많은 돈이 그냥 시설 그 개보수라든가 또 신설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산은 줄어들 수 있지만 예산을 쓰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일반 예산보다 특별 예산과 기금 형태로 세출되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말은 돈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낭비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가 가장 큰 항목인데요. 이게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통 균특회계라고 하는데 이거하고도 엮여 있고요. 실제 농어촌에는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의 경우에 1년 단위로 결산을 하지만요. 기금은 그와 달리 좀 쌓아놓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안기금, 즉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서 뭐 해외 한식 호구비로 이렇게 쓴다든가 예를 들어 귀에 걸면 귀걸이 또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식의 집행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시설에게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홍보비란이 좀 당황스럽기까지 한데요. 여튼 예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고민이 없다면 늘리기만 하는 거는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업과 농촌이 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할까요? 네, 지금 농민들이 주장하는 거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통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을 이렇게 좀 요청을 해왔었고요.
공공급식의 영역을 확대하고 특히 이제 공공조달에 쓰이는 농산물을 국가에서 수매, 비축해서 공급을 한다면 농산물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제 공공급식의 어떤 수혜 혹은 대상자들은 더 많은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역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됐던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들이 이번에 한 푼도 증액되지 않았다라는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좀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먹거리 조직들은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과 그리고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어떤 그 정책과 예산 수립이 너무나 미흡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제 농업인을 위해서 농축산물 소비 촉진 예산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미진하고요.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그리고 무엇보다 이 먹거리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 대폭적으로 좀 확대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 3조도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 농민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농민에 대한 게 빠져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지금 예측하기로는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타격이 큰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업자들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농업인들의 피해가 이번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악의 기상재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인력난도 굉장히 심했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 3차 재난지원금에서조차 농민들을 배제하는 것 때문에 농촌의 몰락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굉장히 좀 분노가 굉장히 많이 들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예. 네.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결국 그 경기 부양 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쓰는 돈인데 농업과 농민 분야에 투입될 경우에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1차 때 기억나시죠? 쇠고기 소비량이 반짝 늘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들어왔을 때 음식료품 그리고 농림수산품 그래서 생산 유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음식점과 숙박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이게 우리 농업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 금액에 견져서 한 3.38배 정도의 이 농업 분야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굉장히 좀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고요. 네. 현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개혁이었는데요. 하지만 예산안 확보가 좀 미흡했다. 또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좀 농민들이 제외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농업과 농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화가 되면 더 도움이 될까요? 먹거리의 중요한 생산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촌 주민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도시민들을 위한 먹거리 정책뿐만 아니라 제천하는 농촌 주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 편성에 아까워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도시민들도 그렇게 농촌에 들어가는 세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설문조사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특히 이번에 먹거리 취약계층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먹거리 바우처라든가 임산부 꾸러미 사업 등의 이런 어떤 구체적인 지원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좀 늘어나야 되고 또 신규로 이렇게 좀 집행됐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산이 편성된 만큼 그래도 집행할 때 조금 더 농민들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업시키고 우리 농촌과 농민의 삶을 업시키는 농업 이야기 정은정 연구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2월이네요. 네. 네, 12월의 숲, 겨울 숲은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저희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예, 겨울이 되면 모든 게 정지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삶의 동정을 많이 잃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도 해는 뜨고 별은 빛나고 숲은 봄을 위해 열심히 생명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 한 분이 아마 고흐일 것인데요. 그의 별이 빛나는 밤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고흐는 자신을 돌봐준 동생 태우에게 햇살이 흠뻑 젖은 풍경이 어두운 조각, 가장 흥미로운 어두운 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묘사 대상이 사이프러스라는 나무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장하는 나무도 역시 사이프러스인데요. 고흐는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창조적인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 중심에 나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 고흐 작품에 등장하는 그 약간 물결치는 것 같이 그려진 나무.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근데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식물원에 가면은 있고요. 그래서 이 남유럽이 원산인 사이프러스는 우리나라에는 보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고흐와 사이프러스를 꺼낸 것은 그 사이프러스의 라틴어 이름이 쿠프레수스 셈페르 비렌으로 항상 살아있는을 뜻하지만 유럽에서는 무덤가에 심는 그 장례식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진한 나무를 보면서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성찰해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다가 조선 왕과 왕비들이 잠들어 있는 조선 왕릉, 그 가운데 6년여간의 복원 정비 작업을 거쳐 지난 10월 9일 그러니까 한글날 다시 문을 연 경기도 여주 세종대왕릉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죽음과 친한 나무를 보면서 삶을 성찰해낸다는 표현이 참 멋집니다. 2009년에 이곳이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됐죠. 세종대왕릉이. 여기를 지금 소개해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세종대왕릉 오픈뉴스를 보는데 거기 그 참가자들이 새로 복원된 제실은 그러니까 제사를 준비하는 관리사무소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앵두나무를 심었다는 뉴스가를 제가 보고 좀 놀랐는데요. 조선왕족실록 가운데 중종실록에 나오는 걸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효도는 모든 행실의 근본입니다. 무릇 사람으로서 양친이 구존함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편모를 봉양할 수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문종은 앵두나무를 배양하며 손수 뿌리에 물을 주고 그 열매를 세종께 드렸습니다. 어찌 진화할 다른 물건이 없겠습니까마는 효도를 위해서는 하지 않은 일이 없으므로 그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문종이 어렸을 때 경복궁에 심어진 앵두를 따가지고 세종대왕께 드렸더니 세종대왕이 무척 좋았다는 얘기가 이제 실록에 실려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왕릉에 이 나무를 심었다는 게 되게 친근감 있게 다가왔고요. 제가 나무 공부를 하면서 동구릉, 서울릉 등도 좀 덜어 다녀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죽음에서 삶을 성찰해 쓰는 곳이 왜 왕릉이었을까 그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고흐가 본 사이프러스처럼 땅과 하늘을 잇는 나무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나무가 땅과 하늘을 잇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나무처럼 생각하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현실을 모두 가진 나무는 땅의 물질성과 하늘의 정실성을 연결한다. 이 문제가 아마 자연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무는 태어나서 죽어서도 계속적으로 순환을 하는 그 자연의 구성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 시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높은 하늘을 주로 키 큰 나무를 통해서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면 자연에서 땅의 삶과 하늘의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도심 속에 살다 보니까 커다란 건물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서 나무를 통해서 삶을 인식했던 많은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둘이라는 생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왕릉은 죽은 자들의 무덤인데 거기서 나무를 보면서 살아있는 자들을 생각한다는 것. 네, 참 작가님만의 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래서 저보다 왕릉을 열심히 해설하신 분의 이제 말씀을 잠깐 네. 옮기면은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어 사는 집이 왕릉이고 왕이 살아서 사는 집이 궁궐이다. 곧 왕릉은 왕이 죽어 사는 궁궐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궁궐의 구조와 왕릉의 구조가 이제 같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만 다른 거는 궁궐 안에는 경비 보안상 나무를 많이 심을 수가 없고요. 왕릉은 산자와 죽은 자가 교감하는 조선 최고의 정원이라 불릴 정도로 이 식재된 나무들이 이 봉분 및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느 왕릉이든 봉분주의로 소나무를 심었는데요. 이 소나무를 심는 의미는 소나무는 십장생의 하나로
왕조의 영원성을 나타내며 늘푸른 솔잎이 충절을 상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이 오래된 소나무 가지를 쫙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날개를 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모습이 이 죽은 왕이 백성을 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 송자를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면은 소나무 송자는 나무 목자에다가 공이 합쳐져 있는데요. 이는 애민 세상을 근본으로 한 유교 국가에서 사적이 아닌 공적으로 정치를 하라는 주의를 아마 그곳을 오시는 그 산자에게도 계속 말을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의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민 사상으로 소나무를 심었고 또 효를 상징하는 의미로 앵두나무를 세종대왕릉에 심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앵두나무는 네 우리가 아는 그 앵두나무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우물가에 많이 심었다는 앵두나무인데요. 이 중국 원산이 앵두나무는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3m 정도 자라는 낙엽 관목이고요. 이 4월에 흰색이나 연홍색으로 피는 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6월에 1cm 정도의 붉은색 열매가 달리는데요. 이 살이 탱탱하고 단맛이나 오래전부터 과일로 즐겨 먹었던 앵두입니다. 우리가 호두과자로 유명한 호두나무의 두, 그다음에 앵두나무의 두, 자두나무의 두는 본래 이 나무의 열매들이 복숭아 열매와 비슷하다고 해서 복숭아 도자를 써서 호도나무, 앵도나무, 자두나무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그 세종대왕께서 만든 모음조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모음조화 현상이 시대가 계속 흐르면서 바뀌어가지고 도가 두로 바뀌어 현재 앵두나무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국가 표준 식물 목록이나 일부 식물 도감에서는 앵도나무로 여전히 쓰고 있는데 그 국어사전을 보시면은 앵두나무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앵두나무 영어 이름은 난징 체리인데 체리는 벚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벚꽃을 한자로 앵화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앵자가 앵도나무 앵입니다. 그래서 이 벚나무나 앵도나무나 장미과 식물입니다. 5장의 꽃이 예쁘게 피긴 하지만은 아마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께서 앵도와 앵두를 통일하지 않고 이렇게 책에다 다르게 표기하는 것을 보는 후순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긴 합니다. 아, 글쎄요. 앵두나무라고 하라고 하실까 도라고 하라고 저도 궁금하네요. 네, 시대에 따라서 더 말은 바뀌기도 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근데 뭐 여튼 앵도나 앵두나 나무는 그때 나무 지금 나무 같은 나무니까요. 예. 네. 이제 심은 앵두나무를 보면서 애민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효에 대해서 한 번 더 떠올리면 어떨까. 네,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나무를 하나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 국립수목원이 있는 곳이 그 세조의 무덤이 있는 광릉 주변인데요. 이 광릉 주변을 처음부터 능림, 즉 숲으로 조성하게 만들어진 문수인 광릉지 이 문서에 따르면은 능역 진입 공간의 참배로의 식생 구조가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전나무, 잣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단풍나무 등의 교목류를 심고 그다음에 진달래, 철쭉 등의 관목류를 심는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왕릉 자료를 보면은 세조 이후로 백성들을 생각해 왕릉의 구조를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릉은 세종대왕과 소원왕을 함께 모신 조선 최초의 합장릉이라고 하는데요. 한 분을 모시면 단릉, 두 분을 모시면 그 쌍릉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은 많은 그 백성들이 동원이 돼서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합장릉 하나를 이렇게 모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임금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고개 숙여서 세종대왕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효종대왕릉이 또 있습니다. 효종대왕릉을 보기에 왕의 숲길을 가는데 그 하늘 높이 올라간 대석굴의 나무가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키가 크고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실제로 겨울이 되면 나무를 동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잎이 많지가 않고 겨울눈만 남아있기 때문인데 근데 마침 그 수목 관리를 하신 분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으니까 아마 그분들도 오래전부터 일부러 심은 게 아니라 이게 자생했을 것 같다. 그래서 귀룩나무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귀룩나무는 전 진짜 이름 처음 들어봐요. 귀룩나무요? 예, 그 궁궐의 우리나무라는 책을 잠깐 보면은요. 궁궐 여기저기에 이 나무가 많은 것은 육진을 개척하는 등 유난히 북방 민족이 침입을 막는 일에 골몰했던 조선 초기의 정책적 배려와도 상관이 있지 않았나 하고 나름대로 그 추정해 본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가 이제 기룩나무인데요. 이 책을 보면 기룩나무는 한자로 구룡목, 9구자에 육룡자 나무목자 써서 가지고 구룡목이라는 한자 이름에서 나왔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구룡을 조선왕조실록을 검색을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 쪽에 이런 지명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부 남이 아니라 중부 이북에 자라는 북쪽 지방에 잘 자란 나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구룡물 보시면은 조선을 연 분이 이성계인데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조선을 새롭게 열었잖아요. 그래서 위화도 해군을 통해 세왕조는 태조 이성계의 북벌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 수모를 당했던 효종대왕, 이 북벌의 의미는 상당히 다르겠지만 모함과 북진 정책, 북벌을 향한 조선의 개국 정신이 기룡나무에 담겨 있지 않는가 해서 기룡나무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기룡나무 아까 구룡목이라고 하셔서 뭐 용을 닮은 형상인가 찾아봤더니 좀 나무가 일단 크네요. 네, 예. 네. 이 조선 초기의 세종대왕, 조선 중기의 효종대왕, 나무로 좀 연결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나무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용의 이미지는 껍질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하늘로 승천하는 용의 모양을 갖고 있다. 그렇게 돼서 구룡목이라고도 또 불리기도. 그렇군요. 껍질을 봐야 되는군요. 예, 그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또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장미과 벚나무성 기룡나무는 낙엽 교목으로 키가 15m까지 자라는데요. 이른 봄에 숲에서 가장 먼저 새싹을 틔우고 잎이 나면 그 뒤에 이제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벚나무류가 꽃을 피우고 난 뒤 잎이 나오는데 기룡나무는 그 반대인 순서이죠. 봄이 되면서 우리가 봄에 숲을 가면 그 꽃이 그 꽃 같아 비슷해 보이는데 산지 계곡가에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기룡나무 꽃을 보고 우리가 벚꽃이라고 하는데 기룡나무 꽃을 자세히 보시면 벚꽃보다 좀 작고요. 그렇지만 긴 꽃에 여러 개의 꽃이 뭉게뭉게 붙어 있어 구름처럼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나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구름나무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무를 통해서 이 능의 그런 형태를 더 완벽하게 갖추는 그런 걸 보니까 나무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임금이 돌아갔을 때 임금의 관, 이걸 제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궁 황장목이라는 아주 우수한 소나무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매장 전까지 머무는 임시관은 대나무로 만들고 봉분을 다질 때 이 석회 혼합물에 느르나무 껍질 추출물을 이렇게 넣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단단하게 이제 붙게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습도 조절을 위해서 많은 숟가루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도 많은 나무가 쓰인 거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를 위해서도 왕릉 주변에 네. 많은 나무를 심게 되는 정말 것이죠. 다 나무가 사용됐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조선 최고의 예술품이 바로 왕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곳에 가셔가지고 겨울에 특히 그곳 나무들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가장 뛰어난 예술가였던 고우도 기억해 주시면은 삶과 죽음이 늘 함께한다는 생각, 겨울과 봄도 함께한다는 생각에 다다를 것이고 그러면 이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날 것 같습니다. 네, 겨울의 시작 시점에서 봄을 떠올리니까 좀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우의 그림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숲으로 가는 길 김서정 작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1라디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6시 48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오늘 아침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전해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긴장 속에 치러졌던 2021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됐네요. 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예전과 다른 수능 풍경이 펼쳐졌었는데요. 응원을 나온 후배들도 없었고 또 수험생들은 모두 마스크를 썼고요. 그리고 어떤 수험생은 방역복을 입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손 소독과 발열 체크도 해야 했고 또 책상엔 가림막까지 설치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수험생들의 긴장된 마음 그리고 교문 앞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았고 또 시험이 끝난 후 또 홀가분한 마음도 같았습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로 원격 수업이 많았기 때문에 재학생이 불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년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냈다는 것이 출제위원회 설명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성적은 이의 신청 기간과 정답 확정 등 이후 채점을 거쳐서 오는 23일에 응시생들에게 통지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수능 당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5명 있었는데요. 이들을 포함해서 확진자 41명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렀고요.
자가격리자 456명을 위해서도 이 별도의 시험장이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는 수능 시험 감독을 맡은 고등학교 교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급하게 또 감독관들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시험을 치러낸 학생들 참 대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살펴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540명입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16명이고요. 서울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6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137명, 인천이 22명이고요. 부산 15명, 충남과 경남이 13명, 경북 10명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밴드 동아리 모임에서 1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동대문구 지혜병원에서 2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남구 콜센터에서도 14명, 중랑구 체육시설에서도 31명 등등 생활 속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군요. 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한 것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가 징계를 결정한 것처럼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달라라면서 청와대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고 했고 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는 또 한 번 연기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발표 후에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다시 한 번 더 미뤘습니다. 네, 그동안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 기록 검토 등을 들어서 닷새 이상의 유예 기간을 요구를 했는데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 차례 연기를 한 만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맞서왔습니다. 청와대 입장 표명 이후 윤석열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인다면서 오는 10일로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은정 감찰 담당관으로부터 감찰 관련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한 뉴욕 법무부 감찰관 등 3명의 증인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법무부는 징계위원회가 채택할 경우 관련 증인 신문도 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 측이 공개를 요구한 징계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법무부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명단을 비공개했는데요. 윤석열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 측 인사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며 명단 공개를 또다시 요구하고 또 이의제기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측이 징계 이후 벌어질 소송에 대비해서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라는 언론의 해석입니다. 네. 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전국 법관회의에서 다루자고 제안을 했습니까? 네, 이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 통신망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우려 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현직 판사가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 논의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은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이후 2번째입니다. 송경근 판사는 소출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라면서 그런데 검찰에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당당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경찰청이 주요 검사들에 대해서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다가 외부에 드러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국회가 다시 규제를 좀 강화하기로 했군요. 네, 오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13살 이상이라면 특별한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 논란이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49건에 불과했던 관련 사고가 올해 상반기에만 886건으로 급증을 했는데요. 걱정이 이어지자 결국 국회는 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운전면허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해서 16살 미만은 탑승이 제한이 되도록 했고요. 그리고 헬멧 같은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은 국회 본회의 통과 4개월 뒤부터여서 이 법안이 오는 9일에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행이 되는 것은 내년 4월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네, 전동 킥보드 문제는 좀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9555번님께서 농업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농업은 건축물에 비유하면 기초공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듯이 농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셨고요. 9540님, 내년 농업 예산이 크게 증가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또 잘 쓰여지길 바라면서 특히 인력 육성에 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보다 날씨가 더 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대기도 건조합니다. 전남 동부 수도권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 눈이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